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동안 대출 받으려면 은행 창구 가가지고 많은 서류 제출도 해야 됐고 사인도 이거저거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었는데 이제는 오늘부터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이른바 대환 대출 금융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내는 대출 이자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좀 더 높다. 예.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종래에는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금리를 비교한 다음에 자기가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에 해지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 받을 곳에 찾아가서 예. 그러니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부터는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모든 작업이 한꺼번에 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뭐 빠른 사람들은 약 15분 정도면 체크하고 또 빼고 새 은행으로 갈아탄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요.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다 소비자들에게 좀 더 싼 대출 이자를 제공하게 경쟁이 되면 가뜩이나 지금 금리 부담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에게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그것을 편리하게 은행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이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배려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금융 역사에서 처음 있는 뭐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획기적인 일이고 여러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효성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수요가 많은 이제 이금융권 저신용층 이쪽에서는 이제 효과가 또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배경은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이런 대출 교환 서비스, 대환 서비스가 시작했다는 것에 일단은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해서 첫날부터 좀 볼멘 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어떤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는데 예. 그것을 다른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그쪽이 더 싸다. 이래서 갈아타려고 모든 시스템을 다 작동을 해서 15분 만에 조처를 했지만은 네. 그 갈아타고 가고 싶은 그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이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그러면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신용 등급이 좀 나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높은 금리를 저금리인 은행으로 갈아타려면 신용 등급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신용 등급이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어떤 기대는 잔뜩 했지만 실제로는 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 사람의 신용 등급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과 또 그 제2금융권과 거래를 오래 했던 경우에 우대 금리를 별도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갑자기 새 은행으로 옮기면 그 우대 금리를 못 받게 되면 액면 금리보다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대 금리를 일일이 체크해 봐야 되는 이런 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문제는 현재 이게 모든 그 대출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10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만 되는데요. 그것도 대환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은행의 한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면 또 안 된다. 뭐 이런 제약 요인들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들이 참여가 가장 낮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좀 갈아타고 싶은데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이트 지금 그 온라인 뱅킹 사이트 5군데에 어떤 은행은 여기만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은행은 다른 곳에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없도록 여러 군데를 다 쇼핑을 하고 다녀야 되는 아직은 굉장히 그 정제되지 않은 불편한 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자유, 그러니까 금리를 각 금융기관이
최대한 알아서 결정하도록 그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을 하되 고객들 입장에서는 각종 정보를 각 금융기관별 금리 비교표를 정확하게 알고 언제든지 수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맞아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서비스를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도 확대하고 포함되는 대상 금융기관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혁신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라서 대출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은행 저 은행 가가지고 이 영업일 그 소요됐던 것만 줄여준 것만 해도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제도가 더욱더 개선돼 가길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 해보죠. 외국인이 산 국내 주택 83,512호인데 이 중에 중국인이 산 게 절반이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주택, 특히 아파트 등은요, 외국인이 사면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국내 내국인들보다도 훨씬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좋은 네. 조건으로 네.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 국내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살 때 예를 들어서 세대당 2주택이 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때린다든지 각종 취득세도 중과하는 그런 어떤 세금 징벌적인 제도가 있는데요. 외국인은 본인이 사고 그것을 자기 가족이 두 번째, 세 번째 살 때는 그게 1세대인지 아닌지 한국에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아, 확인이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세금 규제에서 완전히 피해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내인들은 100%그 용도 그동안에 세금 낸 것까지 다 가져와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입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차별의 문제가 됐고 특히 최근 한 5년 전부터 국내 부동산 규제, 다주택자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국내인들 규제가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조짐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택을 상당히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중국 전체의 50% 넘게가 중국 국적 소유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한국의 부동산을 주택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그동안 주춤했었던 외국인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부동산 쇼핑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좀 이목이 되고 있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K 부동산을 계속 사재기하면 이게 집값도 올리게 되고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통계도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처방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아직도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뭐 99년 어떤 정부에 임대하는 형태로 갖고 있고 언제든지 또 정부가 회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또 기회만 되면 특히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의 주택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또 근무도 하고 또 조선족이라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상당한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는데요. 부동산을 사는 것을 근본적으로 뭐 차단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호혜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인들 부동산을 못 사도록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살 수가 없는 그만큼 또 규제를 놨기 때문에 서로 보호무역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 때 한국 사람보다도 특별히 유리한 이런 제도는 좀 근본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그 정보를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살 때 그 정보를 신속하게 국내인과 똑같이 어떤 신고 의무를 한다든지 또는 그 과세에 있어서 또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 세금, 우리나라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더 높아지고 이런 점들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내 외국인의 차별을 막는 그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균형화를 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 얘기 좀 해보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 장중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가 이제 마무리 때는 1조가 좀 못 됐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전고점 찍었다가 작년 말에 이제 100달러까지 갔다가 보니까 오늘은 뭐 거의 4배, 몇 달 만에 4배 이상 폭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네. 주가 폭등세가 그야말로 아주 대단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파죽지세예요, 보니까요. 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 우리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엔비디아가 뭐냐 하면 아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엔비디아는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IT 회사라고는 하지만 이를테면 애플 같은 데는 아이폰을 만들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어떤 그 실제로 검색 엔진도 일반 국민들, 일반 소비자하고 접촉을 하지만 엔비디아는 순수하게 B2B 회사, 그리고 기업들끼리만 거래하는 회사거든요. 그랬었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예. 반도체 만들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설계해서 주로 대만의 TSMC라는 대만 반도체 회사에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 반도체를 다른 회사에 판매해서 컴퓨터를 만들도록 하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거는 사실 사상 처음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은 회사들이 좀 있지만은 대부분 그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회사고, 그런데 알려지지도 않은 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자, 첫 번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상품이 대박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AI, 인공지능, 챗 GPT에 그 들어가는 AI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AI 열풍이 굉장히 심한데, 아주 뜨거운데 거기에 반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수익이 늘어나게 됐고, 또 이 AI의 지능형 AI, 생성형 AI에 대해서 너도 나도 지금 업체들이 서로 하다 보니까 이 분야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걸 보여주는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경제학자들은 아이폰 모먼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이폰 시대 이전과 아이폰이 나온 시대 이전은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이폰의 변곡점이다 이러거든요. 그것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하고도 굉장히 관련은 없습니다. 엔비디아 모멘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엔비디아의 GPU, AI용 GPU가 나오기 전과 나오기 후에 세계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하게 엔비디아라는 회사 하나의 시가총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개별 회사 소식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과 지평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중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 같은 성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주가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어떤 동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요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규모 1위, 2위,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회사, 이 두 회사 정말 어렵습니다. 엄청난 적자고요. 예.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늘어갑니다. 또 미국과 중국 틈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요 대목만 생각하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는 떨어져도 훨씬 더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그 반대로 한동안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급등세,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52주 신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나가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만큼은 상승세가 높지는 않지만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나쁜 걸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호황이에요. 바로 이것이 엔비디아가 불어온 돌풍이다. 이 AI로 인해서 AI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반도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그 제품은 대부분 대만의 TSMC가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성능 메모리도 함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잘 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외국인들 자금이 삼성전자나 SK도 들어와서 적어도 정권 시장에서는 반도체 불황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말씀하신 엔비디아 모멘트가 어떤 흐름을 또 계속 이어갈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